엄마는 우리 집에서 하루, 오빠네 집에서 하루, 이렇게 번갈아 모시는 거지? 딸 수진과 아들 재우는 그렇게 합의를 보고 엄마 영숙 씨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스런 점이 있네요. 엄마를 모시기는 하는데 하루씩 번갈아 가며 모시겠다는 아들과 딸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이 집 저 집 하루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엄마는 좋아할까요? 놀라운 반전이 있는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씨의 남편 박정우 씨는 퇴직을 앞두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는 아내와 둘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수진이 대학도 갔고, 재훈이도 직장 잘 다니고 있으니, 우리도 좀 우리 인생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 박 씨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이영숙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에요. 부모 노릇이 언제 끝나는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 아내도 자신과 함께 노후를 즐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취업하면 취업한 대로, 결혼하면 또 결혼하는 대로 신경 써야 하는 게 부모야. 당신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당신도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해봐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아내는 정작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아내에게 내 인생이라는 개념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퇴직 후 박 씨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자고 설득해 보기도 하고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관심사는 여전히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신이 나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주도 한번 갈까? 둘이서 푹 쉬면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숙소도 내가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 하지만 아내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 돈이면 수진이 집들이 갈 때 선물 좀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순간 박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자신과의 여행보다 딸의 집들이 선물이 먼저라는 사실이 속상했습니다. 또 다른 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친구들이랑 여행 한번 가보지 그래? 평생 가족만 챙겼잖아. 당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어?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난 애들이 잘 살면 그게 제일 행복해요. 여보, 우리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애들도 다 컸고, 앞으로는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러자 아내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애들 걱정 안 돼요? 걱정은 되지. 하지만 우리가 평생 애들 붙잡고 살아야 해? 자기들 인생은 자기들이 사는 거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난 아이들 없이 사는 삶이 상상이 안 돼요.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난 반대로 자식 걱정만 하면서 사는 게 상상이 안 돼. 우리한테도 인생이 있는 거잖아.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이들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는 점점 자신이 아내의 인생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그토록 매달리는 이유가 젊었을 때 못다 이룬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무리 아내를 설득하려고 해도 박 씨의 아내는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자식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박 씨는 퇴직 후 그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신과 아내의 노후를 계획할 차례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함께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작은 집을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괜찮은 작은 집 하나 보고 왔어. 단층이라 계단도 없고 마당도 좀 있어서 당신이 꽃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근데요, 우리 재훈이랑 수진이도 집 사느라 힘들 텐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돼요? 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우리 살 집을 마련하는 건데, 그게 왜 미안할 일이야? 아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진이 애 낳으면 맞벌이 하기 힘들 텐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좀 살아야 해. 언제까지 애들 뒷바라지만 할 거야? 그러자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우리가 살 걱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작은 집으로 옮기면 남는 돈으로 수진이 애 돌봐줄 보모라도 좀 써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식들을 위해 남은 돈까지 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더니 조용히 박 씨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기분 안 좋아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이제는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요. 박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들이 자식들에게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과 딸을 불러 집을 정리할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아빠, 아직 두 분 생활하실 돈이 더 중요하죠. 박 씨는 흐뭇했습니다. 역시 자식들이 든든하게 잘 컸구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고집부리니 이 집을 팔아서 너희 둘한테 반씩 나누어 줄 생각이다. 그런데 막상 박 씨가 재산을 나누어 준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어디로 가시게요? 작은 집으로 가서 살 거다. 연금도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딸도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그 집값이 꽤 올랐잖아요. 아빠가 조금 더 챙기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자 아내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됐어.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박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모든 걸 내어주고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기에 그는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돈을 받게 된 자식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는 듯 하더니 어느새 아들은 대놓고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정확히 반반이죠? 그래, 반씩 나눠 가져라. 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들이 다 컸고
밥벌이도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역시 큰돈 앞에서는 본심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 부부는 오랜 시간을 보낸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내와 둘만의 노후를 계획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사한 첫날 박 씨는 짐을 정리하며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애들 걱정 그만하고 우리끼리 좀 즐겁게 살아볼까?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끼리? 당신 무슨 생각해요? 박 씨는 신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바닷가 마을에 한 달 살기 하는 거 알아봤거든. 조용한 데서 둘이 푹 쉬면서 바다도 보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아내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난 그런 거 별로야. 차라리 재훈이네 가서 애 봐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박 씨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애 봐주러 가자고? 아니,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맞벌이 부부는 애 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라도 도와줘야지.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엔 우리가 늙어서 힘들어지면 애들이 우리 돌봐줄 것 같아?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박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 애들은 이제 제 몫을 다하고 있고 이제 자기들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자식들을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아내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걸까? 그렇게 부부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조금씩 생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박 씨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이상하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뭐지?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아내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문을 열어놨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제야 아내가 입을 뗐습니다. 나 열쇠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없어졌다고? 당신 손에 들고 있잖아. 박 씨는 아내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엔 분명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걸 본 순간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열쇠가 없는 줄 알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멍하니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고 밥을 짓다가 깜빡해 밥솥이 타버렸고 심지어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 다 나이 드니까 정신머리 좀 붙잡고 살아야겠어. 요즘 건망증이 심한 것 같아. 아내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은 전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심상치 않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거 탔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박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급히 부엌으로 뛰어가 보니 가스레인지 위에서 냄비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황급히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제야 방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묻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경악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가스불 올려놓고 깜빡한 거야? 아내는 자신의 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국 끓이던 거였나? 난 다 끈 줄 알았는데. 박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러다 우리 집도 홀랑 다 타버리는 거 아닌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순 없었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타버린 냄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병원부터 가야 해. 하지만 아내에게 대놓고 치매 검사를 받자고 하면 거부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자고 둘러댔습니다. 자네, 나랑 병원 좀 가세. 병원은 갑자기 왜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 올해도 우리 건강검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아내는 별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박 씨는 이미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척하면서 치매 검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요청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진 결과를 듣는 순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가족분께서 빨리 알아차리신 게 다행입니다. 박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예? 옆에 있던 아내도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요. 치매라고요?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시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지 않으셨나요? 박 씨는 온몸이 굳은 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 듯 했지만 이내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나도 이상하긴 했어요.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아내를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 요즘은 약도 좋고, 운동하면 증상도 완화된다잖아.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박 씨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여전히 내 아내야. 나 죽을 때까지 당신 곁에서 지켜줄 거야. 아내는 그제야 조용히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나도 작고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다짐했습니다. 설령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을 거야. 박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아들 재훈과 딸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사 후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오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박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치매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치매라고요? 아들 박재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딸 수진도 충격을 받은 듯 입을 가린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톡이라고 하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는 마라. 약 먹고 운동하면 진행이 느려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박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딸 수지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해졌고 재훈도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치매가 와요. 아직 칠순도 안 됐는데, 네. 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디 병이 나이를 보고 찾아오더냐? 아빠, 혼자서 엄마 돌볼 수 있겠어요?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너희들한테 패 끼칠 생각 없다. 엄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 같은 건 미리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요양원 얘기를 벌써부터 꺼내? 아빠, 솔직히 생각해봐요. 치매가 심해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혼자서 계속 엄마를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초기다. 그리고 의사도 오히려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어. 박 씨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흐느끼며 아빠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박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네 엄마 안 떠난다. 아직 멀쩡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박 씨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식들은 이제 겨우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지만 박 씨에게는 이미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의 집에 갔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마시던 차를 쏟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왜 이러지? 차는 소파와 카펫에 흘러버렸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아들 재훈도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냥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미안합니다. 엄마, 근데 왜 자꾸 우리한테 존댓말을 써요? 하지만 그때 손자를 보던 이영숙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재훈아, 이 아이가 누구더라?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닦던 손을 멈췄고 재훈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엄마, 농담하는 거지? 이 씨는 난처한 얼굴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니, 요즘 자꾸 기억이 헷갈려서.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께 신경 써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당황스러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과 수진 남매는 따로 만났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지?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나도 알아. 근데 오빠, 솔직히 우리도 애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잖아. 엄마를 우리가 돌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야. 솔직히 난 좀 무서워. 엄마가 예전처럼 우리 도와주고 챙겨주던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 할 수 있을까?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담스러워. 엄마가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가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해? 재훈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빠야 뭐 자기가 끝까지 책임진다지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더 심해지면 아빠 혼자서는 감당 못할 텐데. 그리고 결국 남매는 아버지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솔직히 이야기 좀 해요. 박 씨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재훈은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야 내가 돌보지.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근데 아빠, 솔직히 말해서 점점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수진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더 심해지면 대소변도 못 가릴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도 많아질 거예요. 아빠 혼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하겠다는 거냐? 자식들은 눈치를 보며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요양원 같은 것도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문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아빠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거 아니에요. 박 씨는 조용히 일어나 자식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결국 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구나. 자식들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빠도 좀 편하게 사셔야죠. 박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편하게? 네 엄마랑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네 엄마를 남의 손에 맡기고 편하게 살아야 된다고? 재훈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부담스럽냐? 자식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부모는 자식이 필요할 때만 부모고 필요 없어지면 짐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박 씨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바스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소리가 들렸어야 했는데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안방, 화장실, 베란다까지 다 살펴보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점심때 먹다만 국과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박 씨는 급히 아내가 갈 만한 곳을 떠올리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가 자주 가던 집 앞 공원을 찾아봤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공원을 돌며 소리쳤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산책로,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던 작은 찻집. 그곳의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셨는데요? 박 씨는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제 해가 지는데 더 멀리 가버린 건 아닐까.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박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없어졌어요. 치매 초기인데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경찰은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근처 CCTV를 확인하며 수색을 도왔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수지는 곧장 전화를 받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연락돼? 아니, 전화를 안 받더라. 일하고 있는 모양이지. 박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일단 기다려봐라. 나도 더 찾아볼 테니 너도 이 서방이랑 주변 좀 둘러봐줘. 네, 아빠, 저희도 금방 나갈게요. 박 씨는 경찰과 함께 거리를 뒤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골목을 뛰어다녔고 마트 앞에서, 정류장에서, 폐가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여보, 나야, 어딨어?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만약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이상한 곳으로 끌려갔다면, 혹시 차도에 뛰어들었다면,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역 근처에서 시민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곧장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벤치에 앉아 웅크리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멍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길이 기억이 안 났어. 박 씨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며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왜 이러지?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소 한 달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박 씨가 쓰러진 뒤 자식들은 처음엔 서로 도와가며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계신 동안 우리가 엄마를 모셔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집에서 하루, 오빠네 집에서 하루, 이렇게 번갈아 모시는 거지? 수진과 재우는 그렇게 합의를 보고 어머니를 맡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딸 수진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밥 차려야지. 애들 배고프겠다. 수진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애들이요? 누구요?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수진이랑 재훈이 말이야. 애들이 배고파 밥 해주러 가야 돼. 수진은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과 오빠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밤중에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재훈이랑 수진이가 기다릴 거야. 엄마, 나 여기 있잖아. 왜 그래 정말? 수진은 밤새도록 어머니를 붙잡고 씨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해야 하는데 밤새 잠을 설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그제야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어떻게 혼자 엄마를 돌봤을까?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 재훈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 음식들을 꺼내 바닥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려야지. 다 상했어. 옛날에도 엄마가 이렇게 다 치웠잖아. 그 음식들은 단 한 개도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훈의 아내는 이미 한 개에 다다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엄마 모시는 거 너무 힘들어. 재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감당 안 돼. 밤마다 깨서 나가려고 하고 혼자서는 절대 못 둬. 수진과 재훈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며칠 후 두 사람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지만 아빠가 아시면 충격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아빠한테는 엄마가 아직 우리 집에서 번갈아 계신다고 하자. 그렇게 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엄마는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박 씨는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엄마만 잘 있으면 됐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자식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박 씨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너희 엄마 어디 계셔?
오늘은 수진이네 집이야? 재훈이네 집이야? 그러자 자식들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게 아빠. 사실은 재훈이 입을 열었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박 씨는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설마 요양원에 보낸 거냐?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이 안 돼서. 박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했어? 자식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네 엄마한테 가야겠다. 박 씨는 마음이 이렇게 허탈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가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엄마의 사랑이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픈 부모를 돌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한 달만이라도 견딜 수 없었던 것일까요? 박 씨는 요양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아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랑 집에 가자. 아내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그래, 우리 집. 거기서 우리 같이 살자.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당신 누구세요? 박 씨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남편이야. 우리 같이 살던 집으로 가자. 그렇게 박 씨는 다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치매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보며 누구세요? 라고 묻는 일사. 밥을 먹고 난 후에도 아직 밥 안 먹었어. 라며 냉장고를 뒤지는 모습. 밤마다 문을 열고 나가려 하며 우리 엄마 기다리셔. 라고 말하는 순간들. 어느 날 밤, 박 씨는 새벽 3시에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내가 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아내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가려고 엄마가 기다려. 박 씨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지켜준다고 했지만 결국 나는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는 조용히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자. 박 씨는 실버타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노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필요할 때는 의료 지원과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엄마랑 나 실버타운으로 이사 가기로 했다. 자식들은 처음엔 놀란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겠어요? 그래. 요양원 같은 곳은 싫고 내 엄마랑 나는 아직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줄 거야. 딸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박 씨 부부는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식이 소용없다는 말이 부모가 되어보면 더 절절하게 와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는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지만 자식들은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허무하고 씁쓸할 수밖에 없지요. 치매 부모를 돌보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고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이렇게까지 허망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를 너무 깊이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지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